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혹은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나면 아차, 그 말은 하지 말걸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정이 많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성의껏 대답해 주는 게 예의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솔직한 게 최고라고. 내 허물을 보여줘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내가 믿고 던진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얘기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을 한두 번 겪으신 게 아닐 겁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끼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상대가 아무리 가깝든 절대 답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만 가슴에 새겨두셔도 남은 여생에서 겪을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80%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당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른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할 그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의 주머니 사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으시죠? 요즘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그 집 팔면 얼마나 남아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나면 노후 자금은 좀 챙겨두셨어요? 질문하는 사람은 가볍게 던지는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평가받는 숫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 올해 68이 된 이영자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님은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앞만 보며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손에 쥐게 된 작은 상가 하나, 거기서 나오는 월세와 국민연금을 합치니 한 달에 딱 3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돈은 영자님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들지 않겠다는 안도감이자 평생의 고생이 담긴 훈장이었죠. 영자야, 너는 상가도 있다면서? 요즘은 한 달에 얼마나 찍혀? 그래도 넌 우리 중에 제일 부자잖아. 집요하게 묻는 친구의 얼굴에는 아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영자님은 기분 좋게 밥값을 내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부자는 무슨, 그냥 상가 월세랑 연금 합쳐서 300 정도 들어와. 혼자 살기엔 딱 맞지 뭐. 하지만 그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영자님의 입술을 떠난 순간 친구들의 눈빛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임부터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평소처럼 돌아가며 밥값을 계산할 차례가 되었을 때 한 친구가 넌지시 웃으며 말합니다. 영자야, 오늘은 네가 좀 내라. 너는 매달 꼬박꼬박 300씩 들어오는데 우리는 자식들 눈치 보며 용돈 타 쓰느라 죽을 맛이야. 있는 사람이 좀 써야지. 안 그래? 다른 친구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영자야. 너한테 밥 한 끼는 껌값이잖아. 처음엔 기분 좋게 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그것은 당연한 영자님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메뉴를 고를 때도 영자님의 눈치 대신 더 비싼 음식을 고르기 시작했고 계산서가 나오면 약속이라도 한 듯 신발끈을 묶거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 하나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니 5천만 원이 딱 모자라네. 너 매달 300씩 들어오고 여윳돈도 좀 있을 텐데 딱 1년만 빌려주면 안 될까? 우리가 보통 사이도 아닌데 설마 거절하는 건 아니지? 영자님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거절하자니 평생의 우정이 깨질 것 같고 빌려주자니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 없는 내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결국 영자님은 고심 끝에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닌 독설이었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구나. 매달 돈이 넘쳐나면서
친구 어려운 건 모른 척하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야? 염자님은 그날 소중했던 고향 친구들과의 반차 대화방에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답했던 그 한마디가 평생을 쌓아온 인간관계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염자님은 텅 빈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깨달았습니다. 내 주머니 사정을 말하는 것은 타인에게 나를 흔들 수 있는 고삐를 넘겨주는 것과 같았구나. 심리학에는 경제적 낙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재력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의 인품이나 지혜가 아닌 가진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기보다 언제든 빼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돈이 적다고 하면 그 즉시 당신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나 동정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버립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존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을 함부로 발설하지 마라. 많으면 원망을 사고 적으면 업신여김을 당한다. 군자는 자신의 곳간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한다. 앞으로 누군가 당신의 경제적 형편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구구절절한 숫자 대신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가 정답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따뜻한 밥 먹고 친구들과 차 한잔 나눌 정도는 됩니다. 남을 만큼은 아니지만 남에게 손 안 벌린 만큼은 하늘이 주시네요. 상대가 더 구체적으로 캐묻더라도 그저 허허 웃으며 말을 아끼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의 인격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곧 당신의 품격과 자유를 지키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자식의 형편과 집안 내부의 사정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에게 자식은 평생의 자부심이자 때로는 가슴에 맺힌 응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드님은 이번에 승진했어? 따님매는 요즘 어때? 라고 물어오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거나 또는 반대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입을 떠난 자식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장 맛 좋은 안주거리가 될 뿐입니다. 70살 김수호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수호님은 평생 자식 교육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입니다. 아들이 대기업 상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호님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 수호님은 묻지도 않았는데 슬쩍 핸드폰을 꺼내 아들이 보내준 입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얘도 참 이번 환갑이라고 아들이 상무 승진 기념으로 용돈을 수백만 원이나 보냈더라고. 내가 극구 사양했는데도 굳이. 그 순간 친구들은 아이고 자식 농사 잘 지었네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왠지 공허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호님이 모임에 나타나면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밥값을 계산하려 하면 한 친구가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야, 상무 아버님 오셨는데 우리가 내면 실례지. 회장님, 오늘도 아들이 용돈 두둑이 보내실 텐데 회장님이 쏘시나? 친구들은 낄낄대며 웃었지만 수호님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호님을 아프게 한 건 평소 가장 친했던 친구의 변심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들이 취업 준비만 5년째라 속을 썩고 있었죠. 수호님의 자랑이 반복될수록 그 친구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가끔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며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수호님의 기쁨이 누군가에겐 씻을 수 없는 열등감과 상처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 흉을 봐서 화를 입은 65살 박순자님의 이야기는 더 가혹합니다. 순자님은 며느리와의 사소한 갈등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에서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눈물까지 보이며 속을 털어놨죠.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명절에 와서도 손끝 하나 까딱 안 해.
내가 인사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정말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순자님은 그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친구의 입을 거치며 무서운 괴물로 변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 시장에서 만난 이웃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자기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글쎄,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머슴 부리듯 한다며. 오죽하면 순자 씨가 밖에서 울고 다니겠어. 근데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보통 성격이 아니래. 둘이 똑같으니까 저러고 살겠지. 미루는커녕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자님의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어떻게 밖에서 제 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며 울분을 터뜨렸고 결국 아들 내외와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자님의 하소연은 친구들에겐 은밀한 즐거움이었고 이웃들에겐 자극적인 구경거리였을 뿐입니다. 자식의 허물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당신의 집안은 타인의 입방아 아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순자님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은밀한 기쁨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당신이 자식 키움을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 처지가 저 사람보다 낫네 하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식 자랑을 하면 상대는 악성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이 상대에게는 박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랑은 적을 만들고 흉은 나를 우습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가문의 위험은 밖에서 하는 말에 달려있다. 지혜로운 자는 집안의 허물을 덮어 위험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는 집안일을 떠벌려 스스로 가문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누군가 자식의 근황을 집요하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자식의 앞길을 지켜주고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다. 다들 자기 목하며 바쁘게 살고 있네요. 그저 무탈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애쓰며 사는 모습이 대견할 따름이죠.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도 실패도 당신이 밖에서 이야기할 이야기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둘 때 비로소 당신의 가정은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당신의 깊은 속내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지난 날을 후회하기도 하고 요새 부쩍 우울하고 기운이 없다는 소리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 새벽녘에 내뱉은 그 뜨거운 진심이 밝은 대낮에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당신의 심장을 겨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74세 최인수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수님은 평소 가장 믿었던 오랜 친구에게 술 기운을 빌려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네니까 하는 말인데 요새 사는 게 참 허무하네. 사실 우울증 약도 조금씩 먹고 있고 아내랑도 대화가 안 통해 죽고 싶은 마음뿐이야. 친구는 인수님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네. 얼마나 힘들었나. 인수님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뒤 사소한 오해로 그 친구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수님의 비밀을 퍼뜨린 겁니다. 그 친구 정신적으로 문제 있잖아. 약 먹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위로받고 싶어 꺼냈던 가장 아픈 상처가 한순간에 인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사회적 사형 선고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노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적당한 자기 노출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이 맹혹한 세상의 진실입니다. 내가 내 비밀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찌 남이 내 비밀을 지켜주길 바라겠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의 지독한 고독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고 또 삼가라. 마음속의 헛된 감정을 남에게 보이지 말고 스스로 다스려 내면을 채우는 재료로 삼아야 한다. 외로움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견뎌내어 단단해지는 것이다. 누군가 요즘 마음이 어때? 많이 외롭지 않아? 라고 묻는다면 긍정의 방어막을 치십시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더군요. 요즘은 그저 내 마음 공부하는 재미로 삽니다. 마음이 평온하니 참 좋네요. 진짜 깊은 속마음은 사람이 아니라 일기장에 쓰거나 심에게 기도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침묵으로 내면의 고독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품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아무에게나 내보여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한 사람입니다.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네 번째는 당신의 부끄러운 과거사와 지난 날의 실수입니다. 사람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위기에 취해 혹은 내가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상대의 경계심을 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업하다가 크게 말아먹었잖아. 내가 그때 사람을 잘못 믿어서 집안을 다 날렸지. 그때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할 뻔했었어. 당신은 이것을 솔직함이나 인생의 훈장처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당신의 결점만이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69살 정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수님은 새로 가입한 동네 친목 모임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과 허물 없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정수님은 긴장을 풀기 위해 자신의 치부 하나를 무용담처럼 꺼내놓았죠. 나도 참 파란만장했지. 내가 한 20년 전인가? 친척 보전 한번 잘못 써서 집까지 날려먹고 길거리 앉을 뻔했잖아. 그때 마누라랑 이혼하니 많이 난리도 아니었지.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어. 안 그래요? 정수님은 자신의 솔직함이 사람들에게 인간미로 다가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묘한 소외감이 정수님을 덮쳤습니다. 회비를 관리할 총무를 뽑을 때도 야유회 장소를 정할 때도 사람들은 정수님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가던 정수님의 귀에 친구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모임 장소 예약 정수 씨한테 맡겨볼까? 에이, 관둬. 정수 씨 사람이 좋긴 한데 예전에 보증 서서 집 날려먹은 거 못 들었어? 사람 보는 눈도 없고 판단력이 영 꽝인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한테 돈 관리나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겨? 우리가 그냥 전하자고. 정수님이 20년 동안 피땀 흘려 다시 읽어낸 성공과 지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엔 오직 보증 서서 망했던 바보 같은 정수라는 강렬한 낙인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겸손해 보이려고 던진 그 과거의 실수는 상대방에게는 당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정의할 아주 편리한 명분이 됩니다. 평생 쌓아온 당신의 인품이 본인 입으로 뱉은 단 한마디의 과거사에 힘없이 묻혀버린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10배나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어도 당신 스스로 고백한 단 한 가지의 실수가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정의하는 꼬리표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말해준 20년 전, 30년 전의 어리석었던 모습으로 당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내 입으로 나의 흑역사를 꺼내어
타인에게 나를 무시할 명분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 생활 중에 과거의 정치적 실패를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마라. 허물이 있었다면 지금 고치면 그만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을 구차하게 남에게 말하여 동정을 구하지 마라. 당당하게 오늘을 사는 모습이 진정한 사죄이자 대답이다. 누군가 당신의 과거를 묻거나 후회되는 일을 캐묻는다면 구구절절한 사연 대신 현재의 단단함을 보여주십시오. 다 지난 일인걸요. 후회할 시간에 오늘 하루를 더 값지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의 나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과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과거의 진흙탕에서 뒹구는 모습이 아니라 흙을 털고 일어선 의연한 모습만이 타인의 존경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세상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품격 있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든 절대 답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질문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돈, 자식, 약점, 그리고 과거.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단단한 방패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들에 침묵하는 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하고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만이 예의라고 믿어온 우리 세대에게 때로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입을 닫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때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절정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가벼운 이야기거리가 아닌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무게 있는 어른으로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닫는 법을 아는 자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 것이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평생 타인의 종으로 살 것이다. 오늘부터 곤란한 질문을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저 무탈하게 잘 지냅니다. 라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당신이 살아온 수많은 세월의 깊이와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존엄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에 작은 버팀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여러분이 더욱 품격 있는 어른으로 빛나는 그날까지 저도 늘 곁에서 지혜로운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품격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